한국말은 잘하지만 국어는 못하는 아이. 이 아이는 과연 한국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온입니다. 한국말은 꽤 잘하는데 국어는 잘하지 못하는 아이를 한국 학교에 다시 적응시키는 일은 처음부터 걱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매일 놀기만 했던 아이가 과연 한국 학교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부모로서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한국 학교에 재입학을 하려면 캐나다 학교에 출석 증명서,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국 전에 대부분의 서류는 미리 준비했지만 성적 증명서는 받지 못한 채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한국에서 캐나다 학교로 이메일을 보내 뒤늦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교의 경우 1 학년이 2 학년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1 학년에서 3분의 2 이상을 출석을 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이 잠시 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법이 이제 다시 원상 복귀되었고, 코로나가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해외 학교에 출석을 했더라도 한국 학교에서의 출석 일수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저희처럼 2 학기 때 한국 학교에 재입학을 할 경우, 예를 들면 2 학년의 출석 일수가 3분의 2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3 학년에 승급할 수 없고 2 학년을 1년 더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역이민을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 학교와 연락을 해서 어떻게 스케줄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이와 학년 주임 선생님만 단둘이 교실로 들어가 학년에 맞는 테스트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적합, 부적합이 판단되어 반이 배정됩니다. 테스트를 보는 줄 몰랐기 때문에 테스트를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가족은 굉장히 긴장하고 놀랐습니다. 이틀 동안 구구단도 강제로 외우게 했는데 그게 다 외워지나요? 그래서 구구단 중에서도 나올 법한 예상 문제로 몇 개를 뽑아서 계속 시켰고, 챗GPT에서 예상 문제를 뽑아 달라고 해서 온 가족이 모여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혼자 지내던 원룸에서 세 가족이 함께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단칸방이었죠. 지금 돌아보면 그 공간 안에서 묘한 행복감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로 갈 때 아이는 초등학교 1 학년도 마치지 못한 상태였고, 캐나다에서는 시험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는 아이 인생에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아이 역시 많이 긴장했지만 천만다행히로 테스트를 통과해 반이 배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첫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친구들이 캐나다 친구들보다 더 터프해. 선생님한테도 소리를 막 질러." 캐나다에서는 선생님이 절대적인 보스입니다. 회사로 치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권한이 매우 강합니다. 반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의 판단으로 즉시 분리되고 교감 선생님이 전담합니다. 또 캐나다는 만성적인 교사 부족 상태라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조차 담임 선생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구조입니다. 아마 우리 아이는 이 차이를 학교에 간 첫날 바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어도 선생님이 크게 혼내지 않는 교실 분위기, 아이에게는 그것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자유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다닌 지 3 일쯤 되었을 때 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내일부터는 학교 끝나고 놀다 올게. 운동장에서 놀 거니까 기다리지 마." 친구들을 워낙 좋아하는 아이라 운동장에 가면 같이 놀 사람이 많고 이미 누구랑 놀지까지 정해져 있다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약속을 잡고 스스로 어울려 노는 분위기인데, 그 점이 아이에게는 꽤 자극적인 경험이었나 봅니다. 아이는 학교가 너무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놀다 보면 배가 고파져 학교 앞 분식집에서 소떡소떡을 사 먹고 콜팝도 사 먹습니다. 이 소소한 즐거움 덕분에 아이는 학교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나 교실 분위기는 힘들었지만 또래 친구들과의 자율적인 놀이와 관계는 아이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이들이 친구와 놀기 위해 부모의 개입이 거의 필수입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부모끼리 연락해 약속을 잡습니다. 저 역시 아이 친구가 자기의 엄마 전화번호를 쪽지에 적어 준 적이 있어 그 엄마와 직접 연락해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놀이는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며 노는 문화는 중학교쯤 되어야 가능해집니다. 집과 집 사이 거리가 멀어 도보로 이동하기 어렵고 항상 누군가의 픽업이 필요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놀이가 부모의 시선 아래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심하게 놀리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집에 가자."라는 말을 하니까요. 그 놀이 자체가 끝나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아이들이 비교적 순한 편입니다. 캐나다에는 학교와 문방구나 분식집 같은 것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는 그와는 정반대인 한국의 모습들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약속을 잡고 놀고 사 먹고 돌아다니는 경험이 아이에게는 무척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분명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고 모두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 유튜브를 많이 보고 욕도 자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학교에 갈 때마다 새로운 욕을 배워왔습니다. 뜻도 모르고 욕인 줄도 모른 채 밥을 먹다가 저에게 쓴 적도 있었습니다. 욕이라고 알려주자 아이는 오히려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욕이라고? 친구들이 진짜 많이 쓰는데? 아이에게 더 혼란스러운 건 그 말을 교실에서 써도 선생님이 크게 혼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몇 번이나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욕 맞아? 캐나다 학교와 한국 학교의 선생님의 위상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부분은 학업입니다. 한글을 빠르게 읽지 못하고 글씨 쓰기도 익숙하지 않은 아이는 시험 시간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합니다. 교실에서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지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겠죠? 우리 가족은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따라갈 것인가? 아빠는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고 했고, 저는 지금 당장 뭔가 해야 된다고 했고, 아이는 이제부터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단칸방에서 보낸 4개월은 지나고 나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을 펴야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공간, 누군가 화장실을 쓰면 조용히 기다려야 했던 시간들,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이 주는 행복이 이런 걸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가족회의라는 이름 아래 제 맘대로 결정하게 됐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디지털 학습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하이, 눈높이, 윙크, 아이스크림 등 무료 체험을 신청했고 그걸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학습지들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달랐습니다. 태블릿을 켜고 앉혀놔도 집중하지 못했고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디지털은 아니다. 이 아이에게는 사람 선생님이 필요하다. 저는 동네 공부방을 찾아다녔고 결국 눈높이 공부방을 선택했습니다. 숙제를 꼬박꼬박 해내고 손으로 글씨를 쓰고 선생님과 자주 소통하며 조금씩 학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2학기 한 학기 동안 아이는 정말 많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시험을 볼 때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시험 진짜 잘 본 것 같아. 몇 점이면 잘한 점수라고 생각해? 저한테 항상 이렇게 물었죠. 그리고 다음날 받아온 시험지는 30점, 50점 이랬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메타인지가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이 메타인지는 좋아하시나요? 30점을 받아온 날 아이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너 오늘 집에 가면 죽었다." 아이는 그 말을 그대로 저에게 전했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한테 집에 가면 죽었다는데 왜 죽어?"
그 질문에서 저는 아이와 친구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가 왜 중요한지 아이는 아직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이에게 공부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단순한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배우는 과정이기에 지금부터 조금씩 가르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에게는 휴대폰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기 반에서 휴대폰 없는 애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라면서 휴대폰 노래를 불렀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에게 연락할 일이 생기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합니다. 저 역시 가끔은 휴대폰을 사줘야 하나 고민하지만 충동성이 있는 아이가 아직은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게임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는 자기만의 탭이 있는데 타이머를 맞춘 후 거의 하루에 1시간을 합니다. 게임하기 전에 타이머 맞추는 건 기본값입니다. 요즘은 방학이라 더 많이 하죠. 게임은 로블록스를 주로 하더라고요. 아빠와도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빠와 하는 게임이 제일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아이의 하루 용돈이 600원이라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3,000원을 정했더니 매일 600원씩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00원으로는 분식집에서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다며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먹고 싶은 것을 사려면 며칠을 모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용돈 기입장을 써야만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3개월 정도는 받는 대로 쓰는 탕진잼에 빠졌습니다. 무인 편의점에서 매일 돈 주고 사온 쓰레기들을 보며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용돈이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5개월쯤 지난 어느 날 공부반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커피를 사서 선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커피값이 얼마인지 몰라 2주 동안 용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쓰고 싶어질까 봐 아이의 용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의 하루 용돈이 600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고마워하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카드나 교통카드를 들고 다니며 간식을 사 먹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비교적 부족하게 자라 아이에게도 부족함을 먼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600원이라는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3월이면 4학년이 올라갑니다. 4학년이 올라간다는 부담이 저에게만 있나요? 고학년에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도 많이 되지만 저희는 매일매일 한글책을 소리내서 읽고 공부방에서 내주는 숙제를 열심히 하면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